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리얼아이 박감사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평소에 서울 집값이 17년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인가? 백투더 퓨처를 해가지고 아니죠, 백투더 패스트죠. 앞으로 그럼 어떤 경로를 밟아서 박 감사님이 예언대로 하면 17년 가격으로 다운되게 될지 이런 진단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2017년도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나 큰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그 가격 수준도 과거에 우리가 쭉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년 정도 이전 가격 수준으로 내려왔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 지역들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현상을 보면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호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도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 거래가 막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다거나 지금 이렇지 않은 시장이 이제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동안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내 돈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산 게 아니잖아요.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뭐 쉽게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뭐 나중에 내가 더 비싼 값에 누군가에게 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이 약하고 또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 규모라든가 경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다시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 감사님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한 30% 정도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단?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5년 전에 그럼 잠실의 가격이 얼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25평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요? 네. 10억 초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 6억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6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17년에?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그리고 전세가 한 5억 정도 돼서 갭이 뭐 한 1억 5천? 이 정도면은 25평, 24평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정도 가격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되게 고민하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격한 상승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10억, 20억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의 집은 10억이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으면 그 정도가 당연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지금 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정상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앞에 자주 가던 칼국수 집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7천 원 하던 게 이제 급지야 이제 10,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점심도 10,000원 이하에 먹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체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보게 되는데, 집값도 약간 좀 사람들이 10억이 넘은 게 언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억을 넘는 가격을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필수재와 자산의 어떤 그 차이점을 간과하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꼭. 그럼 7,000원 하던 게 10,000원을 하더라도 비싸더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꼭 사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안 삽니다. 그 현상이 지금 거래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지금 가격은 그동안 하락은 좀 가팔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기울기는 완만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락 폭은 굉장히 가파르게 뭐 6개월 사이에 3, 4억씩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크게 느껴지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에는 저금리로 뭐 남의 돈을 거저 쓰다시피 하면서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내가 뭐 지금 사면 다음날 5천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온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남의 자본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 들어와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거고, 또 이 집을 사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의 증식은 거의 그대로고 어떤 대출의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 대출 규모 자체도 지금 축소되는 시장이 왔거든요. 그러면 더 비싼 값에 사주려면 더 돈을 많이 모아놨거나 플러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간 사금융이죠. 이 부분까지도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이 됐는데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침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과도하게 끼어있던 거품의 일부가 제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면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게 줄어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왜? 소득이 늘어나질 않고 지금 축소된 대출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소득에 기반한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급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격은 또 조정해서 남들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침체의 과정으로 접어들면 이제 떨어지는 낙폭은 급한 정도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집은 자기의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급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날 거고 침체가 이제 길어지면 이제 원래 우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뭐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지어진 공급된 집은 절대적인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지껏 우리가 공급 부족하다는 논리 때문에 수많은 공급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공급이 쭉 이어져 있는 시장이고 사람들의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급락하는 모습을 겪었고 침체의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사는 걸 급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심리가 팽배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뭐 L자형 침체, 장기 침체를 나타냈던 것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논란도 많이 불고 있는데요. 다양한 또 지표가 있잖아요. 뭐 경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표로 부동산 파트에서도 경기 침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우리 박 박사님은? 일단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아니라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경제적인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자를 보였던 시기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IMF 이전에 95년도부터 일어났어요. 그 침체를 겪고 그리고 나서 IMF 단기 외화 유동성의 경색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맞이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뜨문뜨문 이렇게 적자를 바닥에서 놀았죠. 그런 시기를 겪었고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를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 대비해서 수입이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수입 가격이 더 비싼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율하고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을 사오거나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게 다 달러 베이스로 파는데 이 환율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고 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원해서 많이 만들어내도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는 플러스가 될지 몰라도 또 그 다른 그 원료를 사갖고 온다든가 또 우리가 내국에서 소비하는 이런 물건들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 환율에서 보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흑자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도 적자를 보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봐서는 안정되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한미 기준금리 이제 역전된 지 좀 시간이 오래됐고 그 격차가 유례 없는 격차잖아요. 1.75. 이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수준의 22년 만에 겪는 뭐 이런 정도의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외국에서도 코로나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또 성장률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측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 정도는 돼야 현상률인데 1.6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심각한 어떤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그 침체 안에 인플레는 여전하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미국도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이 부동산 전문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은행이 지금 4개 정도가 문을 닫았잖아요. 은행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경색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문을 닫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의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비되지 않은 그 룸이 없는 기업들은 정리되는 수순을 겪는 것. 이게 그렇게 하면서 거품이 제거되고 그 자산이 증발을 하면서 이제 거품이 제거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었다가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고 예금을 받고 이러면서 성장을 크게 한 회사인데 긴축의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그런 회사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예금해놨던 거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갖고 있는 돈이 대부분 국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단기 유동성 상황에 직면을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증자를 하겠다 또는 뭐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놓으니까 여기 그럼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막 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수의 은행 자체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연준에서 여기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SBV는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조가 아예 다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왜 돈 빌려 쓰겠어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빌려 쓴 거거든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출, 부채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빌딩 사고, 상가 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렌트를 통한 수익을 이제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거품이 있었던 시장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뭐 어떤 수익률은 떨어져도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빚을 내서 많이 들어간 시장,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상황이 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담보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대출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빚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어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대출 자산이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다 빌려줬느냐? 자산 가치 상승, 부동산 붐이 이렇게 오래 불었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되는 시장이 왔고 이들이 렌트를 통해서 이걸 다 갚아낼 수 있는 정도에서만 빌려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태를 대응하는 모습도 그래서 다르잖아요. 국채의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은행 같은 경우는 나서서 어쨌든 수습을 해줬죠. 근데 이렇게 자력으로 이거는 뭐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대출의 규모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까지 다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은행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급하게 매각을 하면서 끝냈는데 이거 지금 맞고 나니까 매각됐다고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은행이 이제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사실은 그게
어떤 이제 충격을 시장에 아주 막대한 충격을 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에는 손을 내밀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되게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 5대 은행 뭐 이 은행들에서 불거질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2금융권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2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신용도 자체도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약간 희망회로 같은 느낌? 네, 주제 좀 돌려가지고 전세 시장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키워드가 대한민국을 완전 강타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 여파 도대체 왜 발생하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좀 전개될지 우리 전문가님의 평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뭐 갭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전세 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돈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남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래부터 돌려줄 수 없는 규모를 빌려 썼다는 거 그렇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건데 이 이면에는 결국은 정책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전세금을 축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 축적 과정을 거치고 그 돈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형태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이 전세금이 100% 자기 자본이 아닌 구조로 바뀐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뭐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건데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비싼 물건을 그냥 쉽게 소비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세 사기의 피해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근데 이건 또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거든요. 워낙 새 아파트의 전세가 많았고 그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빌라도 사실은 이 어떤 이제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매가보다 오바되는 금액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 가격에 빌라를 들어가느니 그냥 아파트 쏟아지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이제 신혼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자금 자체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이 현상, 네. 요것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또 약간 좀 동종업계이긴 한데. 감정평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이거는 일단 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평가를 거의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계약서가 다 이제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매매가 자체도 분양을 거의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임대 그냥 전세를 염두에 두고 네, 염두에 두고 저것도 좀 사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들어간 원가가 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기존의 어떤 임대 수준도 뻔하고 한데 매매 전체의 이제 금액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를 해놓으면 지금 내가 전세금 받아놓은 것보다도 안 된다고 막 보증금을 다 합쳐도 네, 매매가가 안 되는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매매가를 그거밖에 안 해주냐. 평가를 하면 왜 그거밖에 못 해주냐 이런 실무에서. 네, 실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가를 그렇게 많이 이제 해놓은 그러니까 전세 전반적으로 거품이 좀 많이 꼈던 거네요. 그렇죠. 빌라까지 전세가 그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땅이 좀 쌌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건축업 하시던 분이.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중개업소들 한두 군데 딱 찍어가지고 전속으로 너네가 이거를 다 해라. 이래서 이제 계약서를 쭉 해서 이제 제가 전세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 물건을 평가하려고 전세 계약서 받았는데, 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다 계약을 한 거예요. 했는데 계약을 한 이 사람들을 보면 90년생, 뭐 88년생, 뭐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럼 부동산에서는 다 이 가격이다.
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전하다 또 새 거고 막 이러니까. 거래 이 금액을 본 거네요. 네, 그 금액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그 금액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전세를 들어온 형태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올라줬다면 사기가 안 됐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다음 타자가 있었을 테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과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회초년생이 참 그 전문가도 힘들어하는 전세가 이 정도인데 적당한 매매 밸류를 따져서 매매 밸류를 전세가 뛰어넘었는데 이거를 판별해서 전세를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떤 이런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보통은 이제 자기들이 집을 구하면서 그 이제 중개하시는 그럼요. 분들의 얘기를 이제 주로 듣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다 이제 그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맞닥뜨려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워낙 빌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지역들에 가면. 근데 그 기존의 빌라들 가격을 보면 지금 이제 신축 빌라의 가격과 전세 가격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뭐 주변에 뭐 1억도 안 하는 데인데 신축 빌라는 뭐 1억 5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근데 빌라가 사실은 감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한 것과 이제 2, 3년 지난 것, 5년, 10년 지난 것은 이제 격차가 크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정도의 신축이니까 뭐 이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원래 버틸 수 있는 전세 수요 자체는 이제 기축의 어떤 전세 가격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놓고 이제 금액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실무적인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 사기 혹은 전세 사기로 대충 추정되는 걸 당했습니다. 본인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묶여 있는데 이걸 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세금 떼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세입자한테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결국은 피해는 그 믿을 수 없는 집값과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자기의 자본을 다 빌려준 게 전세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출도 이만큼 받았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자기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거가 이제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 지금 지역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 올린 것만큼 다 올려줘서라도 난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질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전세가를 기준해서 집값도 마찬가지고 집값도 가장 하락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갭 사이에서 전세값을 올려주는 형태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월세로 돌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내가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 조건에서 내가 거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역을 변경하는 선택을 과감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들 집도 없다고 하고 그 가격이 싸게 나온 거라고 하고 뭐 더 집값은 오른다고 하니까 이런 선택을 주저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그 19년 20년이었나요? 임대차 3법 나온 게? 20년으로 기억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적용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3법 하면 미리 전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전세가 뭐 막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막 2배 차이 나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전세가를 올려받았을 때 이 얘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지금 이 정도 2배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한 50%만 올린다고 하니까 이만큼 올려주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게 결국은 이 전제 그러니까 내가 이 집값만 기준해서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맡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못 돌려줬을 때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이 집을 팔아서 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판단 자체가 집값이 올라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전세를 그만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떤
안정적인 수준의 집값을 기준해서 전세가를 이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미 그걸 오버해서 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띄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돈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전세금 안 돌려준다고 해도 그거 돌려줄 때까지 계속 이제 법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만큼의 이제 대처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물리면 거주 이전이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를 못 가죠. 이거 내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걸 돌려줄 때까지는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대처 방법밖에 없다. 가장 좋은 대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런 책임 자체, 이런 손실 자체를 정부한테 넘기는 형태, 이런 걸 선택하시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으시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밸류가 1억 5천만 원 정도 집인데 2억 원 전세를 나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전세 사기 여파 혹은 추정되는 여파에 휘말려서 경매로 넘어간 거죠. 1억 4천만 원에 이제 낙찰 유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원 중에 1억 4천은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배당으로? 이게 배당은 이제 집주인이 뭐 국세 체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금 같은 거 체불이 있으면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법정 비용들 공제하고 이런 것들 하고 만약에 내 전세금이 1순위였다면 그 남는 금액에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이제 전액 변제 받는 거고 아니면 나머지만큼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게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2억이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손실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전세를 그러니까 전세 이건 어쩔 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세금 체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냥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보증금을 걸고? 원래는 이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는 그 설정 등기에 기반해서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 그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전세 관련해서 좀 무거운 얘기 다뤄봤는데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이 더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뱅크런 얘기를 했는데, 작은 규모의 뱅크런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규모의 뱅크런이다. 네. 내가 이쪽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돌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을 기반에 깔고 앞으로 전세 시장 전반, 수도권 집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전세가는 계속 하향이 되겠죠. 이유는 지금 이제 2021년 한 10월 정도가 가장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10월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역전세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럼 되게 높은 전세가를 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가려고 하겠죠.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일부를 지금 시장 수준에 맞는 정도로까지 전세금을 하향 조정하고 이 사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확인이 이제 안 되겠죠. 돈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좋은 아파트의 소유자세요. 시가가 한 6, 70억? 6, 70억?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가의 아파트. 네. 전세가 3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1억 5천인가에 이제 전세를 놨는데 이제 시세가 좀 떨어져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케이스였거든요. 약간 좀 극한 상황에 몰렸군요. 경매까지. 극한 상황에 몰린 게 네. 아니라 이제 차액이 마련할 길이 이제 당장 현금의 수준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담보로 이제 대출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이제 돌려줄 의지가 있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안 나겠죠. 하고 나갈 수가 근데 있는데 선순위 전세가 30억이 있는데 뒤로 대출 나옵니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환 대출하는, 청구를 하기 위한 전세금 반환 목적을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는 경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위에서 이제 하위로 내려갈수록 그런 방법이 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 소득이 어느 정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당장 목돈은 못 주더라도 뭐 이제 여월세 형태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뭐 이제 20, 30대 갭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이게 21년도 그때의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 돌려주는 상황이 왔을 때 요런 데 처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강제적으로 팔리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공급적인 측면, 기축이 다시 공급되는 형태가 되니까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도미노 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분이 그 전세를 받아가지고 다른 걸 또 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릴 돈은 없고, 전세자금 대출은 뭐 여러 가지 걸려서 안 나오고, 그럼 또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망가지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약간 스탑,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연말에 되면 더 한번 역전세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불거지면서 이런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역전세 현상이 이제 만연화되는 거죠. 만연화되고, 이 부분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겠죠. 어떤 일부는 대출을 또 받아서 이걸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아닌 경우들이 이제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S은행에서도 또 올해 또 근무하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은 거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뭐 DSR이나 뭐 이런 게 걸려서? 그렇죠. 1금융권 특히 또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신용이 되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신용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출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그 1금융권 좋은 데에서 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그 원하는 금액을 해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군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위에 임원분께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한마디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행은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고 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원들은 그래서 사람을 일단 가장 보고 그 사람이 돈을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필터링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담보는 그 다음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로 이사 가셔야 하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체크리스트 뭐 한 3개만 우리 같이 뽑아볼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전세가 기준을 잡을 때 이 가격이 과거에 이 집값이 안정적일 때의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또는 내가 이 집을 그 가격에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내가 이 집을 소유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반전세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순수 전세보다는 약간 반전세, 그러니까 네. 월세가 좀 껴있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준인데 여기서는 절대 그 가격에는 전세를 이 지역에서는 못 구한다라는 상황이라면 반전세 형태를 택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우리 박 감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매매 시장이 바닥이 언제냐, 이렇게 그 진행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하니까 우리 박 감사님이
이 카드가 나왔을 때가 바닥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카드가 바로 뭐였죠? 양도세. 네, 양도세죠, 양도세. 양도세 면제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 자체를 파격적으로 깎아준다는 거는 또 시장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침체된 시장이 굉장히 오래 가면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지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장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걸 세금으로 다 띄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가져갈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제 거의 풀어줄 수 있는 최대치다. 그리고 또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책이 나올 때쯤이면 그만큼 시장의 침체가 길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걸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이 카드를 언제쯤 내놓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나요?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시장에서 바로 반응할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의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진짜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이제 거래가 살아난 거였거든요. 정말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면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진 거지. 대책을 아무리 쏟아낸다고 해도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저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게 이번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 집 사면 뭐 바보다, 뭐 전세로 살면 되지 이런 심리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집이 좀 내렸지만 얼마 내리지 않아서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최근 상승장이 좀 길고 짜릿하기는 했나 봐요. 요번에 그 정부가 그 세수 발표했던 거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다 줄었어요. 이런 자산 시장과 관련된 어떤 세수가 다 줄었는데 증권 거래세만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유가 최근에 뭐 2차 전지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돈 복사기 된다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투 엄청 했잖아요. 이런 세금이 또 거쳐지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투기 이런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근데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거였고, 이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게 곧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게 이런 거 하다가는 전부 다 망하지. 그러면서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틈만 나면 이제 아직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집 사는 거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제2의 영끌을 또 모집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뭐 2년 전의 수준으로 금리도 적용해서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집값도 어느 정도 빠져있는 상태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수요로 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끝에 남은 마지막 그 수요까지 짜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애 최초 들어간 분들은 진짜 그 상승에서 안 사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 상승장 동안 마음 졸여하고 막 이랬었다가 이게 지금 요만큼 빠졌다고 하니까 이들조차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누군가 새로 들어와줘야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인데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을 데려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침체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말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열심히 박 변호사님 채널을 봐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어떤 자산 시장의 상승에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다가 지금 가격이 좀 조정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떨치고 그러면서 또 움직여 볼까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시장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존재만으로 찬란하다 이런 좀 느낌이네요. 네. 오늘 저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또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